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나이로 늑장 임산부가 된 정미현이라고 해요. 지금껏 제 아이 없이 전 남편의 아이만 믿고 의지하며 내 아이처럼 키워왔어요. 하지만 피 안 섞인 남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인가 봐요. 끝까지 절 진짜 엄마 대접 안 해주더군요. 그냥 남처럼 냉랭하게만 대했으면 이런 말까지 안 하지만 그놈의 자식 때문에 제가 받은 스트레스며 생고생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결국 그 녀석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고 더 이상 평생 얼굴 보지 말고 살자 했죠. 그런데 현재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 초음파 보러 갔다가 전 남편의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그저 사필귀정이라는 말밖엔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리는 꽤 좋은 녀석이었는데 남 돈 뜯어낼 생각만 하던 놈이었으니 벌받은 거죠 뭐. 제가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아들놈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실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알고 헌신만 하면 헌신짝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이라도 너무 일방적인 희생만 하고 사시지 마세요. 내 희생과 고생을 누가 엄청 알아주고 고마워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한 줄 알고 계속 바라더군요. 제 못난 면만 들춰내서 무시하기 바쁘고요. 물론 좋은 가족들,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이렇게 침 튀기며 일장연설을 하냐고요. 제 가엾은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억울해하고 열받아 할래요. 현재 남편과 갖게 된 소중한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앞으로는 좋은 생각, 예쁜 꽃만 꿔야죠. 적어도 우리 아기에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혹은 그림자라도 절대 밟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 여자로서 진짜 기고한 인생을 살아온 내 팔자는 이 정미연에게서 끝내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도 바랬던 임신이거든요. 이 나이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이토록 여유로운 환경에서 재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다시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박복하게만 살아왔던 제게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언감생심 상상도 못했죠.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이 터널의 끝은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게요. 무조건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세요. 제자리 걸음인 듯 느껴져도 절대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움직이면 그만큼의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라오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을 위해 오늘도 힘찬 걸음 하시길 빌어요.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런 여자도 다시금 행복을 되찾고 살아가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아마 저보다 박복한 사람은 드물 테니까요. 저희 엄마는 저희 동생을 낳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와 제 남동생이 연년생이니 전 당연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사진을 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겠구나 추측할 뿐이죠. 그래도 사진 딱 한 장은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은 못 올리고 한복 빌려 입고 아빠와 결혼기념으로 찍었다던 그 사진. 다행히 빡세게 꾸미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찍은 듯 하더라고요. 본인이 몇 년 후에 생때 같은 젊음을 뒤로하고 죽을 걸 상상이나 했을까 싶은 마음에 그 사진만 보면 참 짠합니다. 지금 제가 그 사진 속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네요. 우리 엄마가 아이 낳다가 돌아가셨기에
저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당히 긴장이 돼요. 어쨌든 우리 아빠도 상심이 크셨는지 맨날 술독에만 빠져 살다가 제가 4~5살 때쯤 급성 간경화로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도 아빠의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나긴 하지만 그마저도 늘 술 마시는 장면이었죠. 술 마시며 신세 한탄하고 가끔씩 집안 집기 다 때려 부수고 울부짖고 어린 저와 남동생에게 아빠는 그냥 짐승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술주정 부릴 때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할머니가 한 집에 살면서 저희 남매와 아빠를 돌봐주고 계셨는데 아빠의 엄마인 할머니마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렇게 지랄하는 건 빨리 돼져야 하는데 왜 착한 며느리는 빨리 데려가고 저 새끼는 맨날 술 처먹고 깽판 부리는데도 안 데려가는 거야. 아휴 이놈아, 얼마 있지도 않은 살림 그렇게 때려 부술 거면 그냥 돼져라 돼져.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였지만 정작 아빠가 간경화로 진짜 돌아가심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시름시름 앓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연하죠.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요. 할머니가 우리 남매의 부모님이나 다름없었는데 할머니까지 몸져 누워버리니 저희는 더욱 불안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더니 기어코 사단이 나고 말았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땐 뇌졸중이란 단어도 몰랐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남매를 불쌍히 여기며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고만 하더군요. 모든 주민들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다들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저희 집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남매가 할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밥이며 몸 전체를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일, 기저귀 갈아드리고 가끔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일까지 모두 우리 남매의 몫이었죠. 저는 그래도 첫째 딸이라 힘들고 더러워도 꾹 참고 해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 현수는 할머니 간호하는 게 힘에 부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릴 때가 많았죠. 누나,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아빠 살아계실 땐 맨날 공포 속에 떨며 살다가 이젠 할머니 똥까지 치워야 하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고 학교만 잘 다니는데 다 돈이 문제야. 그치? 다 돈이 문제라고. 헌수야, 힘들면 누나가 다 할게. 넌 좀 쉬어. 돈 하면 뭐 하늘에서 떨어지니. 나도 하늘이면 세상에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울부짖으며 호소해봤자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어?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이게 바로 우리 남매 초등학교 때의 대화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바비 인형의 로봇, 미니카 장난감들 갖고 놀 때 우린 매일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죠. 게다가 할머니까지 떡하니 병들어 누워 계시니 심적, 물리적 고생이 배가 됐어요. 제가 배 타고 물고기를 잡는 집들의 잡일들을 도맡아서 해온 품삯으로 그나마 입에 풀칠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보는 몫은 오로지 내 남동생의 것이었죠. 저희가 고생하는 걸 보고 동네에서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철순 오빠가 걱정을 해주더군요. 미연이랑 헌수가 고생이 많다. 특히 누나인 미연이를 보면 천의 고아인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중풍 걸려 아무것도 못하시는 할머니까지 간호해야 하니 참. 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아니야. 오빠,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오빠가 힘들지.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곧 철순 오빠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제 동생 헌수가
쪽지만 한 장 남기고 사라져버린 거였죠. 누나, 정말 미안해. 지금은 이렇게 내가 도망치지만 언젠간 돈 많이 벌어서 누나 꼭 호강시켜 줄게. 사는 게 아니야.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할 거야. 미안해, 누나. 그나마 믿고 의지하며 살던 내 혈육이 떠나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무슨 도움이든 주겠다던 철순 오빠를 찾아가서 울며 불며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죠. 철순 오빠, 헌수가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 이제 난 어떻게 살아. 동생이라도 있으니 이 약 물고 버텼는데 너무 힘들어. 나도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싶다고. 가끔 원양어선을 타며 생계를 유지하던 철순 오빠는 열일 다 제쳐두고 제 동생 헌수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핸드폰도 잘 없던 시절이라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전 혼자가 되었어요. 겨우 입학해서 다니던 중학교도 때려치웠어요. 공부하러 학교 갈 시간에 단 100원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했거든요. 아무리 정성 들여 간호해도 할머니는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도장 깨기 하는 기분으로 처절하게 버티고 또 버텼어요. 어느덧 5, 6년이 흐르고 제가 20살 생일이 되던 날 할머니는 밤중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촌 마을에 동네 분들이 다들 그러더군요. 아이고야 미연아 진짜 고생 많았다. 손녀딸로서 네 할 도리 다 했어.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 다 잊고 네 인생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히 살거라.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껏 할머니 곁에서 병수발 들며 할머니 죽 먹이고 수건으로 온몸 닦아드리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돈 벌기 위해 갖은 노력하던 그 모습이 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저한테 그 밖의 생활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 온몸을 다 갈아 넣은 탓에 20살의 제 건강은 말이 아니었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긴 했으나 부동산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머니 간병을 안 해도 되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줄었지만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어촌 마을이 괜히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만 싶었죠. 그땐 내가 미쳤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번아웃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어촌 마을에 버려두고 전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놨던 돈이 든 통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품에 안고 서울로 떠났어요. 단 한 번 가보지 못한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서울로 가면 뭔가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큰 돈 벌어온다던 제 동생 헌수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상이니 서울이 무슨 우리 어촌 마을 정도의 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서울에 와서 목격하니 마치 무법천지같이 느껴지더군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또 왜 그리 쌩쌩 달리던지 굉음이 무서울 정도였죠. 맨 처음 한 일이 핸드폰 개통이었어요. 그때 당시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핸드폰을 처음 만져보니 신기해 죽겠더라고요. 고시원의 털을 잡고는 철순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철순 오빠, 나야 미연이. 서울 와서 남대문 갈치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얼굴 반반한 아가씨라고 뽑아주겠대. 어촌마을 지겨워 해산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했는데 결국 또 갈치집에서 일하게 됐네. 전 처음 하는 서울살이에 들떠서 웃으며 전화했지만 철순 오빠의 목소리는 좀 이상했어요. 우는 것 같더군요. 이 바보야, 너 서울 가니까 그렇게 좋으냐? 이 어촌마을에서 평생 널 보며 가깝게 지냈는데 이 철순 오빠는 보고 싶지도 않아?
난 너 보고 싶어서 배 타서 고기 잡을 때도 이렇게 엉엉 운단 말이다. 너 어디야? 나도 너 따라 서울 갈란다. 얼른 주소 대. 그토록 용기 있고 카리스마 있던 철순 오빠가 질질 짜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신기할 정도였어요.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 오빠 서울로 와. 여기 우리처럼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엄청 많다. 평생 친오빠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타지에서 오빠의 애정 섞인 투정을 들으니 뭔가 다른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철순 오빠가 서울로 짐 싸서 오는 순간부터 우린 사실상 부부가 되고 말았죠 뭐. 서울역에서 몇 달 만에 오빠를 보는 순간 껴안고 뽀뽀하고 다 했거든요. 그 전까진 손 한 번 안 잡았는데 말이죠. 우린 너무 쉽게 커플이 되었고 바로 함께 동거할 집을 구했어요. 고시원에서 적어도 몇 년은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계획을 변경하여 반지하 사글세방을 얻어 신혼집으로 꾸미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저희처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결혼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눈 떠보니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세상에 다른 가족도 없이 우리 둘뿐이니 우리 부부는 둘 다 아이를 많이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남대문에서 원단을 떼다 트럭으로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10대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배에 타던 그였지만 서울에 와서는 다른 일을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듯이 번듯한 집 한 채 사는 게 우리 부부의 꿈이었어요. 아직 아기도 없겠다.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땐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지 않을 때였거든요. 요즘 서울 아파트값 보면 한숨이 절로 나요. 한 20년 전이었던 그때 영끌에 영끌을 해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놨다면 지금쯤 팍 올라있을 텐데 말이죠.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당시 둘 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기에 몸은 고단했지만 집에 오면 서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던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땐 솔직히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으니 마치 내가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 같았죠. 몇 년이 지나서야 뱃속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극초기에 피가 계속 비쳐서 남편과 저 모두 안절부절 못했죠. 안 되겠다 미연아. 그냥 당분간 일 그만두고 집에만 가만히 있어. 내가 2배로 뛰어서 열심히 돈 벌게. 저녁 타임에 원단 공장에서 지방으로 배달 가는 거 추가로 하면 그래도 야근 수당 쏠쏠이 쳐준다고 하더라고. 뭐? 안 돼 여보. 새벽부터 일하고 또 밤까지 일을 또 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냥 우리 아기 조금 클 때까진 원룸에서 계속 지내도 되니까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자고. 어? 남편은 대충 알았다고 하면서도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어코 새벽부터 밤까지 두 탕을 뛰더군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고 말았죠. 밤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원단 공장의 사장님 전화였어요. 재수씨, 지금 TV 켜봐요. 철순이가 타던 트럭이 터널 안에서 전복돼서 몇 중 추돌라고 불도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철순이는 119 타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는데 에휴 어쩌나. 이미 지금 재수씨 임신 중이죠? 내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후딱 병원으로 와봐야겠어요. 그렇게 내 남편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던 택시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기사 아저씨를 마구 재촉해댔죠. 미친년처럼 택시에서 울부짖었어요. 너무 두려웠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봐요. 하지만 걱정은 제 현실이 돼버렸더군요. 이미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이었죠. 남편의 시신을 부여잡고 엉엉 울고 있는데 뒤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다급히 제게 말을 건넸어요. 저 죄송한데 지금 하혈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임신이라도 하셨을까요? 하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얀색 잠옷을 입고 그대로 응급실에 왔는데 제 파자마 하의가 빨갛게 물들다 못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졸지에 제가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저 초기 임산부예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의사에 의해 긴급히 확인을 해봤지만 이미 아이는 유산되고 난 후였어요. 그 전부터도 안 좋긴 했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았으니 제 자궁에 탁 붙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날 그 응급실에서 뱃속의 아이와 남편까지 모두 잃고 또다시 혼자가 되었네요. 장례는커녕 남편을 화장하여 유골함 하나 덜렁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구만리처럼 느껴졌어요. 한쪽 다리에 100kg씩 쇳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죠. 그게 그때 당시 제가 느끼던 삶의 무게였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참으로 무서운 놈이었죠. 사실 웬 음주운전 트럭 기사가 술 처먹고 터널 안에서 역주행해서 내 남편이 사망한 거지만 모든 게 돈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돈만 넉넉했어도 남편이 저녁 6시까지만 일하고 집에 퇴근하여 나랑 저녁 먹으며 하하호호 즐겁게 쉴 수 있었을 텐데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또 일하러 나가서 그렇게 된 게 황망했죠. 그토록 왼수 같은 돈이었지만 다시금 제가 100% 벌어야 했어요. 누가 날 위해 쌀 한 톨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대체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금 혼자가 되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전 남대문에 가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모조리 찾아 하겠다고 했어요. 미친 듯이 일하지 않고 몸이 조금이라도 편한 순간이 오면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일부러 몸을 혹사하고 갈아 넣었죠. 남대문 바닥에서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고 좀비처럼 일하고 있던 절 보고는 남편이 일했던 원단 공장 사장님께서 제안을 했어요. 재수씨, 남대문에서 재수씨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웬 젊은 여자가 저승사자 눈빛을 하고는 하루 종일 죽어라 남대문 바닥 쓸며 일하고 댕긴다고 말야. 남편 죽고 딱 해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네 그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소매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원단 공장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지. 그 가게 하나 맡아서 해봐요. 내가 월급 두둑히 줄 테니 다른 일 다 접어요. 딱 저녁 먹기 전까지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란 말이야. 제발 좀. 원단 공장 사장님 말씀처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능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 제안을 감사히 받고는 원단을 떼어다 파는 일을 했어요. 남편이 남대문 시장에서 워낙 성실히 일해왔고 인상이 좋았어서 많은 상인들이 과부인 절 불쌍히 여기고 잘해줬어요. 그중 한 약국의 약사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원단 가게 사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비타민 배달 왔습니다. 잠시 가게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 약사님 안녕하세요. 저 비타민 배달시킨 적 없는데요. 근데 약도 배달이 되나요? 농담이고요. 그냥 미연 씨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네요. 저번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화제 사러 오셨잖아요. 이젠 괜찮으세요? 미연 씨만 보면 예전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네요. 저도 와이프랑 사별하고 진짜 힘들어서 살이 49kg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 몸이 49kg라니 해골이 따로 없었죠. 저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수다 떨어도 될까요? 신입 알바 약사를 한 명 들여서 시간이 좀 나는데. 남대문에서 꽤 오래 약국을 운영했던 이민혁 약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별한 건 남대문 시장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요. 그 약사는 웬일인지 우리 가게 원단을 사가는 일이 잦았어요. 집에 미싱이 있어서 원단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제 취미예요. 전 그 말을 믿고 단골이 한 명 더 생긴 것에만 좋아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절 꼬시기 위한 작전이었더군요. 그는 집에 미신 자체가 없었으며 우리 집에서 사갖고 간 원단을 산처럼 쌓아놨더라고요. 어쨌든 그 호레비 약사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대시해왔어요. 하도 제가 목석같이 안 넘어가니까 돌직구로 사랑 고백을 하더군요. 난 미연 씨 너무 마음에 들고 사귀고 싶고 실은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약국에 있으면서도 건너편 미연 씨네 원단 가게에만 눈이 가네요. 일에 집중이 안 될 정도라니까요. 제가 나이가 많고 호래비에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딸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진짜 착해요. 아마 미연 씨가 나와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준다면 아주 잘 따를 거예요. 그 녀석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요. 남편이 이미 몇 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왜 이리 죄책감이 들던지 마치 바람이라도 피우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마 20대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키 크고 하얀 약사 가운을 입은 멋진 남자가 날 좋다고 하니 나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하도 아들 얘기를 많이 해서 마치 몇 번 만나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들과 만나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하니 그때 가서 잘 돌봐주면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10살짜리 남자아이니 크게 부담 갖진 않았어요. 남친이 된 약사와 저는 1년 정도 만난 뒤 재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우리끼리 아주 조촐하게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의 아들인 성준이가 있었기에 신혼여행도 못 가고 바로 살림을 합쳤어요. 그때 처음 성준이를 만나게 되었죠. 그 아이의 적대적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아줌마, 우리 아빠가 약사니까 결혼한 거지? 아줌마는 대학이나 나왔어? 뭐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공부도 못했겠구만. 참, 우리 아빠는 내 거야.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덤비지 말라고. 내가 다 물리쳐버릴 거야. 지금까지 여자 아줌마들 물리친 것처럼 말이야. 뭐? 아줌마들이라고? 순간 재혼한 남편이 카사노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기야, 여러 여자들을 집에 데려왔던 거야 그동안?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빠르게 수습했어요. 아유 이 녀석이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거짓말이 늘었네. 당신도 참 10살짜리의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내가 무슨 여자가 있었겠어. 나 같은 나이 많은 호래비가 말야. 실제로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거의 20년 차이가 났죠. 남편은 그때 당시 치고 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기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어요. 재혼하기 전에는 세상에 저뿐인 것 마냥 잘해줬지만 재혼 후에는 당연히 본인 아들만 챙기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의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저도 제 편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저한테도 신경을 좀 써줄 거라는 헛된 망상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임신이 어렵더라고요. 몇 년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났죠.
지방에 용하다는 한의원에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약을 지어 먹기도 했어요. 아휴, 오죽하면 꽤 큰 돈을 써서 굿까지 한 판 버렸다니까요. 그만큼 임신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자연 임신이 그렇게 잘 안 되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도 고려해서 남편과 상의했지만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불임에 대해 맨날 재탄만 해댔어요. 아니, 여자가 대체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젊은 나이에 이렇게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자기 자궁밭이 안 좋은 거야. 우리 성준이 봐봐. 얼마나 건강하고 잘생기게 태어났어. 내 씨앗 품종이 좋다는 건 이미 증명됐잖아. 아기가 안 생기는 건 다 당신 탓이라고. 그래놓고 괜히 난임병원 같은 데 가서 헛짓거리할 생각하지 말어. 뭐? 헛짓거리? 내가 당신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데 헛짓거리야?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펴서 아이 가져온대? 진짜 어이가 없네. 요즘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많이들 하는데 왜 당신은 협조 안 하는 거야? 연애할 땐 내 얼굴만 쳐다보더니 이젠 말할 때조차 내 눈을 안 보네. 이미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 이거야? 당신이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살아. 왜 멀쩡하던 약국 때려치고 사업하겠다고 이 난리야? 맞아요. 제가 더 열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남편은 남대문에서 나름 영업 잘 되던 약국을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갑자기 제약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아기 갖는데도 협조 안 해줘. 자기 사업한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쓸어가. 남편의 아들인 성준이는 새엄마인 제게 여전히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야.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남편과 짧았던 신혼생활 동안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지냈기에 전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남자는 다 그렇게 다정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전 아직 30대의 나이밖에 안 됐는데도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시점이 왔어요. 그게 긍정적인 변화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시점이었죠. 남편이 야심차게 벌여놓았던 제약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어요. 집안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버렸고 모든 게 다 빚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동안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모아놓았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남편 돈은 물론이고 제 돈까지 싹 다 말이죠. 저와 남편 성준이 우리 세 식구는 1.5룸의 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났어요. 불행이 올 때는 한꺼번에 쏟아지나 봐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이 모든 것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수개월의 병원 치료 후 퇴원을 하였고 반신불수가 되어 집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죠. 제가 어촌마을에서 중풍 걸린 할머니 병수발 들 때가 오버랩 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지 하늘이 무심했죠. 그 난리통의 수험생이었던 성준이는 지랄 맞은 성질을 제게 부려댔어요. 남편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보다 성준이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게 더욱 힘들었어요. 아줌마, 다 아줌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재수없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빠 잡아먹은 거라고. 나 서울대 못 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이게 다 뭐야? 잘 살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다 아줌마 탓이니까 아줌마가 책임져. 전 너무 열받아서 단단히 교육시켜야겠다 다짐했죠. 야 성준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를 나한테 쏘아붙이는 거냐? 내가 무슨 니네 아빠를 잡아먹어. 내 인생을 니네 아빠가 이렇게 만든 거지. 지금까지 너랑 니네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원단 가게에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내 돈까지 다 뺏겼다. 이 상황에서 네가 더 억울하겠니? 내가 더 억울하겠니?
서울대를 가든 지잡대를 가든 네 탓이지. 새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얼른 가서 공부나 해. 아님 네 아빠 똥개저기 네가 갈아주든가. 제 아빠가 자기를 그리도 애지중지 키워줬건만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고 병가나 한번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봤네요. 머리는 좋았는지 서울대는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등록금까지 다 대줬어요.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말이죠. 저도 참 바보 같죠? 그런데 그놈의 미운정이 뭔지, 그놈 키울 때 지지고 볶으며 정이 들었는지 그래도 최대한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서도 늘 아들 걱정을 했거든요. 아주 노래를 불렀죠. 우리 착한 아들 성준이 끝까지 꼭 밀어줘. 염치 없지만 내가 간절히 부탁할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멘트여서 별로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남편 숨이 가빠지더니 끝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른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함께 가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더군요. 내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진짜 성준이 말처럼 내 운이 안 좋아서 남편들이 죽어나가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창고에서 웬 노트 몇 권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남편의 일기장이었죠. 펼쳐보고는 치가 떨리도록 분노가 일었어요. 몇 장만 봤는데도 열이 받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난 이미 애진작에 공장문 닫았는데 미연이가 자꾸 애가짜고 난리쳐서 짜증난다. 나에게 자식은 우리 성준이 한 명뿐이다. 지금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자식을 갖고 싶진 않다. 그럼 우리 성준이에게 오롯이 주던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건 죽기보다 싫다. 전 혼자 방구석에서 마구 소리쳤어요. 그래, 넌 죽어도 싸다 이 미친 인간아. 그동안 나보고 애 못 낳는 여자라고 구박한 건 뭐냐? 왜 나랑 결혼하자고 해서 날 이렇게 괴롭고 비참하게 만드냐고. 왜? 전 더 이상 성준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놈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죠. 그랬더니 웬일인지 다정한 얼굴을 하며 집에 찾아오더군요. 평생 처음 보는 성준이 얼굴이었죠.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부를게요. 실은 저 로스쿨 들어가려고요. 제가 장학금 받을 점수는 안 돼서 등록금 다 내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법조인 되면 엄마한테 진짜 잘하면서 살게요. 돈 좀 대주세요. 제발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엄마 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그토록 듣고 싶고 대고 싶던 엄마인데 성준이한테서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엄청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 뒤통수를 3개 때리고 사망한 남편의 자식이었지만 바보같이 그 아이까지 완전히 저버리긴 힘들었어요. 그 후로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 하며 잘 따르더군요. 몇십 년간 해온 일이 원단 가게였으니 계속 가게를 운영하며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제 나이 40대로 접어든 어느 날 가게로 손님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펜트하우스라 층고가 워낙 높아서 커튼 좀 맞추러 왔는데 원단 패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의 목소리와 얼굴을 확인하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내 남동생 헌수였던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내 동생의 말투와 목소리, 얼굴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내 하나뿐인 혈육이니까요. 헌수야, 너 헌수 맞지? 누나야, 누나. 알아보겠어, 나? 누나? 미연이 누나? 누나, 미안해. 너무 보고 싶고 찾고 싶었어. 캐나다에서 계속 살다가 서울에 와서
이잡듯이 누나를 찾아다녔는데 도대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집 나와버려서 할머니랑 누나 내팽개치고 가출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누난 다 이해해. 사람만 있으면 됐어. 건강하지? 그럼 됐어. 고마워. 날 찾아줘서. 내 남동생 헌수는 아주 대단한 사업가가 돼 있었어요. 내 동생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는데 무슨 투자회사인지 M&A인지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더군요. 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식한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보통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최소 몇백억 부자는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어촌마을에서 무작정 상경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렸고 똘똘한 제 남동생을 본 캐나다 사업가가 후원을 해줘서 캐나다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더군요. 전 남동생과 원단 가게에서 밤새 얘기했어요. 누추한 반지하 전셋방인 우리 집은 차마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제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놨더니 고맙게도 동생이 그러더군요. 누나,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누나 덕분이야. 내가 이 약물고 성공해서 누나 꼭 호강시켜주고 싶었거든. 내가 죽기 전까지 누나를 못 찾으면 어쩌나 엄청 초조했는데 너무 다행이야. 누나한테 돈 다 줄 거야. 이 돈 다 쓰고 살아 누나. 이거 내 돈 아냐. 누나 돈이야. 말만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저한테 왔던 온갖 불행이 반대급으로 남동생한테 큰 행운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좋다. 난 그걸로 만족해. 내가 가족이 있니 자식이 있니? 나도 너뿐이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연락하며 지내자. 남동생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 이후로 제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남동생이 제 앞으로 서울 시내에 건물을 하나 넘겨줬어요. 누나, 이 빌딩 맨 위층에 살림집이 있으니 거기에 살면서 월세 받고 편하게 지내. 이제 고생스런 일 그만하고 말야. 하지만 곧바로 이사 가는 게 뭔가 어색했어요. 게다가 홀로 살고 있으니 70평에 방 4개짜리 거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평생 돈덩거리며 돈을 쫓아왔는데 막상 큰 돈이 주어지니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일단 하던 일을 계속하며 있던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때쯤 성준이가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돈을 좀 보태달라더군요. 역시나 돈 달랄 때만 다정한 녀석이었죠. 엄마, 그동안 돈 좀 모아두셨죠? 저 결혼해야 하니 돈 좀 보태주세요. 엄마 알뜰하니 돈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와이프 될 사람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어요. 제발요. 속도 위반까지 해서 빠르게 결혼해야 한다던 그 녀석은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한다더군요. 쌍둥이까지 임신했다는 소리에 돈을 안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 남동생의 도움으로 저의 경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으니 성준이에게 꽤 큰 돈을 쥐어줬죠. 며느리 얼굴 한번 보여달래도 잘 안 보여주다가 애 낳고 돌잔치 때 처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돌잔치에 제 남동생도 불렀어요. 부자답게 아주 큰 금액으로 축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동생이 제 며느리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살짝 제게 기뜸해줬어요. 누나, 저 여자애가 누나의 며느리란 말이야? 아, 이런 큰일 난데. 캐나다 교포 사이가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후리고 다니던 여자애였어. 저 여자네 가족들도 순 사기꾼이라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마 여기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명 사기치고 돌아다닐 거야.
개벌은 남 못 주지. 암. 누나한테도 해를 끼칠지 모르니 내가 뒷조사를 좀 해볼게. 일단 아무 말 말고 있어봐. 몇 주 후 남동생으로부터 며느리와 그쪽 집안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 일을 성준이도 알고도 있는지 몰라서 집으로 불렀어요. 그 아이는 역시나 이번에 또 돈 얘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본인이 장인장모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자기 주변 법조인들까지 싹 다 모집했다더라고요. 결국 내 돈까지 사업에 투자시킬 목적으로 온 거였어요. 내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더니 성준이는 잠깐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며 며느리와 통화를 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몰래 엿들었죠. 우리 엄마 무식해서 사업 얘기 하나도 못 알아먹어. 뭐?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투자하라고 꼬시라고? 에이, 엄마는 촌스러우니까 여행 데리고 가지 말자. 아무리 비싼 리조트 가도 폼이 안 나는 여자야. 돈 좀 뽑아먹으려고 왔더니만 미동조차 없네. 가방 짧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남들이 듣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 친아들도 아닌 그 아이를 위해서 지난 20년간 쎄 빠지게 일해온 젊은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고 또 억울했죠. 분노하면서 그 새끼한테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까발렸어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놈아. 변호사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순 바보구나.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내 남동생이 그러더라. 니네 처가 개판이라고. 사기꾼들이라고 말이야. 네 와이프도 한인들 사이에서 별명이 걸레짝이라더라. 뒤를 캐봤더니 쌍둥이 애들도 아마 네 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지? 지금까지도 내 언니함이 따로 있다면서 말이야. 나처럼 남의 아이 키워서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DNA 검사라도 해보려무나. 참, 사업? 니까짓 게 사업을 벌인다고? 그것도 다 사기라던데? 어쩌냐? 니네 법조인 동료들한테서 이미 돈 다 투자 받았다며. 네가 법조계에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는 없어 보인다. 넌 니네 처갓집으로부터 이용당한 거야.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팽당할 거고 말이야. 성준이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만큼 놀라며 황당해 하더군요. 엄마, 아니 아줌마, 당신이 뭔데 내 처가랑 와이프에 대해 그렇게 짓거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당신이 뭘 안다고. 나 똑똑한 변호사야. 그리고 아줌마 남동생이 캐나다에서 뭐? 사업? 참, 뭐 캐나다에서도 원단이나 떼다 팔았나 보지? 뭐? 이 멍청한 놈아. 널 구해주려 말해준 거야. 저 서초동에 로펌들 더덕더덕 불붙어있는 빌딩 아냐? 그거 내 건물이다. 요즘 월세 못 내서 쩔쩔매는 법조인들도 많더라. 너 꼭 그 꼴 나길 바란다. 앞으로 살면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썩 꺼지거라. 전 남편 아들과 연을 끊어버리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후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가난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져 남동생 말대로 강남 빌딩 맨 2층으로 이사해 살았어요.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 받으며 아무 일 안 하고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동생은 본인만 가족 꾸리면서 사는 게 미안하다고 더 늦기 전에 제가 재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근사한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50살 먹도록 싱글인 남자였죠. 남동생의 오랜 지인이라고 하니 믿을만 했어요. 캐나다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한국말이 좀 서툴렀지만 그마저도 귀엽더군요. 우린 나이가 찰 대로 찬 노땅들이기에 몇 개월 사귀고 바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함께 살았어요. 제가 이미 40살이 넘은 시점이기에 임신은 언감생심, 꿈에도 안 꿨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재혼한 지 딱 3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된 거 있죠. 너무 소중한 아이였어요. 자상한 남편은 산부인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다녀줬어요. 개인 사업하는 남자라 시간적으로 융통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날도 산부인과에 남편과 함께 다녀오는데 누가 제 발목을 턱 잡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곁에 있던 남편도 놀라서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발로 차버렸죠. 대체 당신 누구야? 우리 와이프 임신한 몸인데 왜 발을 잡고 늘어지는 거야? 노숙자 같은 그 남자는 시꺼먼 얼굴을 쳐들고 절 바라보며 구걸했어요.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나 머리 다쳤어요. 이상해졌어요. 돈 없어요. 배고파요. 자세히 봤더니 바로 성준이었어요. 변호사 된 뒤로는 늘 양복만 입고 다니더니 날도 추운데 웬 거적대기만 걸쳤더군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거지가 다 됐어? 성준이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더군요. 이상한 맘에 경찰을 불렀어요. 성준이의 신원조회를 끝내자 경찰서로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달려왔어요. 성준이 새엄마 되신다고요? 제가 아는 스토리는 이래요. 성준이가 결혼했던 와이프가 낳은 쌍둥이들이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해요. 1차적으로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네요. 또 처가 식구들이 성준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다 들고 캐나다로 도망갔다고 해요. 그 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지고 뇌출혈로 인해 지능까지 좀 낮아지면서 변호사 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모든 돈을 다 와이프 쪽에서 뺏어갔거든요. 그렇게 성준이는 그야말로 상거지가 되었더군요.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빠졌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입장으로 불쌍하긴 했어요. 남편과 상의하에 복지관에 적은 돈이지만 매당 소적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도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최근의 일이었네요. 정말 숨고를 틈 없이 빡빡한 인생이었죠. 이젠 제발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뱃속에 우리 아가도 평화롭게 태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노산 중의 노산인 저의 순산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밤에 자려고 누울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평범한 날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별일 없이 평온하게 사는 삶을 영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길고 긴 저의 인생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